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이는 어떤 것인지, 알고리즘이란 그리고 최초의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또 알고리즘의 분류, 알고리즘의 효율성의 표현, 복잡도의 접근적 표기, 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이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절차 또는 하나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구하는 건데요. 출력하는 건데 이 출력할 때 어떤 단계적 절차와 또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는 입력이 주어지고 또 알고리즘은 수행한 결과인 당연히 해의 답을 출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알고리즘은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알고리즘은 정확성, 수행성, 유한성, 그리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확성이라는 것은 이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정말 바른 해를 주어야 하고요. 또 이 수행성이 있습니다. 이 수행성은 알고리즘의 각 단계들이 이 컴퓨터에서 수행 가능한가? 라는 거 가능해야 하겠죠. 또 유한성은 이 알고리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유한 시간 내에 종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단계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를 찾는 것은 당연히 효율적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특성에는 정확성, 수행성, 유한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에서도 이 최초의 알고리즘, 이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의 알고리즘에서 기원됐는데요. 이때 300년경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 이 최대 공약수는 이 두 개의 자연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유클리드는 이 두 개의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에서, 최대 공약수는 큰 수에서 나머지 작은 수를 뺀 수와 또 작은 수와 또 최대 공약수는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최대 공약수, 그죠? 최대 공약수를 찾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일단 먼저 14가 우리가 있다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를 그죠? 14를 빼서 10과 이 작은 수의 14와의 최대 공약수는 동일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a, 우리가 0 이렇게 해서 그것은 또 A라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24 마이너스 우리가 14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이 14, 그죠? 나와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0,14,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해서 4,10, 또 요거 마이너스하고 6,4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2라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계산했다면 이거를 유클리드는 최대 공약수에서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때 이 뺄셈 대신에 나눗셈을 사용하면 빠르게 해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때 유클리드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이렇게 유클리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A, B인데요. 입력은 정수 A, B, 단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출력을 최대 공약수로 하죠. A, B가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약 B는 0이 아니다. 0이면 리턴 A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A를.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면 이것을 A와 B를 나눈, 그죠? A와 B를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호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출하다가 우리가 이제 결국엔 A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서 쓰면 이 유클리드 A,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수 요 조건들을 보시면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먼저 우리가 이 최대 공약수 24와 14니까 A, B. 그럼 B는 14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되면서 유클리드 지금 14, 24 나누기 14. 그죠?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10이 나왔고, 그 다음에 14, 그죠? A, 그리고 또 거짓이 되죠? 그래서 A가 10이 되고, 이거 나머지 4. 그리고 또 4가 되고 2,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을 나눴더니 2,0까지 호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참이 되면서 A는 2를 나타내는 거, 리턴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단계적인 절차가 있고요. 마치 요리책의 요리를 만드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단계는 이 보통 말로 서술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이 의사 코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최대 우리가 이 숫자 찾기 문제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최대 숫자 크기, 그죠? 제일 큰 크기,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기억해 가면서 우리가 찾아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의 숫자를 본 후에 머릿속에 기억된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바닥에서 집어들면 이 최대 숫자를 찾게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말로 표현된 알고리즘으로 한다. 첫 번째는 첫 카드의 어떤 숫자를 읽고 머릿속에 기억한다. 두 번째는 다음 카드의 숫자를 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머릿속의 숫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또 비교한 후에는 큰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또 다음에 읽을 카드가 남아있게 된다 하면 이제 우리가 라인 2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릿속에서 기억된 숫자가 최대 숫자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사 코드로 표현된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맥스에 이렇게 A는 0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포문을 돌리게 되죠. 1부터 9까지. 만약에 이 AI, 이게 이제 순번이겠죠. 이제 도는 숫자, I, 1, 2, 3, 4, 5, 6, 7, 8, 9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맥스보다 클 때까지 이 부분을, 이제, 크면 이렇게 계속 돌리겠죠. 맥스보다 클 때까지. 그런데 맥스랑 A랑 같아졌다. 그러면 이 리턴 맥스가 나타나죠. 이 A는 우리가 이제 0, 이 맥스 들어가죠. 그러면 이 플로우 차트를 찾아내는 거 보시면은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처음에 스타트하게 되죠. 그래서 i는 1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max 우리가 a의 0 이렇게 a는 0부터 이렇게 이제 a는 이제 맥시멈 0
뭐라고 할까요? 이걸로 이제 초기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거보다 max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봐서 작아. 이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아닌 거, 그죠? i가 10과 같을 때까지 우리가 이 조건을 계속 할게. 그러면 이렇게 i 플러스 1 해서 2, 3, 4, 5, 6, 7, 8, 9까지 한 다음에 10이랑 같아지면 프린트하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분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게요.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분할 정복 알고리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그리디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리디 알고리즘, 또 동적 계획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그다음에 근사, 그리고 백트래킹, 그리고 분기 한정 알고리즘.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분류에 대해서 이 정렬 알고리즘, 또 그래프 알고리즘, 또 기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한 분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된 분류가 된 건 정렬 그래프 기하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에는 이 병렬, 분산, 양자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기타 알고리즘에도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뭐 그래프 알고리즘부터 이 기타 알고리즘에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건데요.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우리가 알고리즘의 이 수행 시간 또는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동안 사용되는 메모리의 하나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요런 두 가지의 어떤 효율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리즘들을 비교할 때는 이 시간 복잡도가 주로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복잡도는 뭘까요? 이 시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이 시행되는 동안에 이 알고리즘이 실행되겠죠. 절차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실행되는 동안에 사용된 어떤 기본적인 연산 횟수. 네,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횟수를 입력하는 하나의 크기의 함수로 나타낼 때 이 시간 복잡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연산이란 어떤 것이냐면 데이터 간의 하나의 크기 비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읽기, 뭐 갱신한다던가 숫자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이런 단순한 어떤 연산을 의미하는 게 이 기본 연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의 크기를 비교하고 데이터를 읽기 하는 거, 갱신, 숫자, 계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10장의 숫자 카드를 중에서 최대 숫자를 찾게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순차 탐색, 그죠? 소트를 해서 숫자 탐색을 찾는 경우에 숫자 비교가 기본적인 연산이 되겠죠. 숫자를 뭐 1번, 2번, 2, 3, 4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이고요. 총 비교 횟수는 9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9번까지만 가면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n장에 우리가 여러 n이라고 하죠. n장의 카드가 있다. 그러면 비교를 계속하면서 없어지니까 n-1번의 비교 수행하로 이 시간 복잡도는 n-1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최악의 경우 이렇게 워스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어떤 입력이 주어지더라도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얼마 이상은 넘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어퍼 바운드라고 해서 상한의 의미를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verage 평균 경우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입력의 확률 분포를 가정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어떤 가정의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선의 경우, 이게 이제 최선의 경우 가장 빠른 수행 시간을 분석하고 최적 알고리즘을 찾는데 활용해서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삼각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각 분석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1년의 연산 수행해서 총 수행 시간을 합하고 이를 연산 횟수로 나누어서 이 수행 시간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조건이 주어졌다. 알고리즘에서 적어도 두 종류의 연산이 수행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수행 시간이 하나 길고 또 다른 하나는 짧으며 수행 시간이 짧은 연산은 많이 수행되게 되고요. 수행 시간이 긴 연산은 적게 수행되는 이런 하나의 삼각 분석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분할상환한다라는 이제 뜻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은 보살파해서 갚아준다,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에는 최악 경우의 분석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교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6분, 지하철을 타면 학교까지는 20분, 강의실까지 걸어서 10분이 걸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최선의 경우는 집을 나와서 6분, 지하철에 도착하고 운이 좋게 바로 열차를 탄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6, 20, 10까지 우리가 더해서 최선의 경우는 36분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거리, 그리고 또 나와서 열차를 타고 또 지하철에서 또 도착해서 바로 또 이제 여기 걸어서 10분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제 부분 최선의 경우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근데 열차에서 승차하려는 순간 열차의 문이 닫혔어요. 그때 열차를 기다려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4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4분 더 늦게 도착하는 거. 이 최악의 경우라고 우리가 베스트 워스트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균적인 경우로 우리가 요거를 분석을 해놓는다. 대략 최악과 최선의 중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38분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 분석은 이 단순히 우리가 한 번, 1회 학교의 등교 시간을 분석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 번, 그죠?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의 등교 시간을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뭐 1회, 뭐 2회, 요 정도는 우리가 어떤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100번 학교를 갔다. 근데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버스를 타기도 하고 가끔 학교에 갈 때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최악의 경우의 분석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시간이 60분이다 라고 하면 6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6,00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분선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에 학교에 가는데 소요 시간을 모두 합해서 이 학교에 간 횟수를 100으로 나눈 값을 1의 등교 시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분석의 예제에 우리가 크로스컬의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복잡도의 접근적인 어떤 표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입력 크기에 대한 함수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게 함수는 여러 개의 항을 가지는 다항식. 그죠? 우리가 함수는 배워봐서 알겠죠? 그래서 이를 입력할 때 크기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접근적 표기를 사용하게 되죠. 접근적 표기. 그죠? 그래서 이 점근적 표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를 정근적 표기로 우리가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근적 표기는
우리가 입력 크기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복잡도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고 표기, 빅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 테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표기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고 표기는 이 복잡도의 접근적 상한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그래서 우리가 이 비고 표기법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는 것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기를 정의할 때는 여기 양의 상수 이 부분이 성립하는 양의 상수 C와 NO가 존재하면 요거 FN은 B고 GN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 표기법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N0와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FN이 C, GN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요. 그래프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은 이 비고 GN, NO보다는 큰 모든 N에 대해서 FN이 양의 상수를 곱한 GN에 미치지 못한다는 하나의 뜻으로 우리 가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비고 표기법 GN, FN은 상하, upper bound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FN은 이 비고, GN, 그죠? 이렇게 비고 표기를 하는 접근적 상하. N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죠? N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GN, 비고의 접근적 상한. GN이 N5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FN보다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FN보다는 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GN, N5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FN보다는 크다는 거. FN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FN은 B고 GN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FN을 우리가 이 2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표기할 때 FN의 비고 표기는 5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N의 단순화된 표현이 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순화된 하나의 함수 n제곱에서 이렇게 임의의 상수, 그죠? 임의의 상수를 C를 곱한 CN제곱, 임의의 상수를 CN제곱이 n이 증가함에 따라서 F1도 이렇게 상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가 5일 때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FN이 2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3과 5n제곱의 이 교차점 3분의 1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교차점이 이후 모든 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증가할 때 2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3인 5n제곱보다 절대로 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고 n제곱이 2n제곱 마이너스 8n3의 플러스 3의 접근적 상한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고 표기법을 찾는 간단한 방법은 이 다항식에서 최고 차수 항만을 취한 뒤에 그 항의 개수를 제거해서 GN을 정해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 오메가를 표기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도 이 오메가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한다 했을 때 FN은 오메가 G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의 표기에는 NO, 그죠? N0보다 이 큰 모든 N에 대해서 FN이 CGN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때 FN은 오메가 GN의 이 양의 상수를 곱한 GN이 FN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오메가는 하한, lower boun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오메가 접근적 하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gn이 그죠? n0보다는 큰 그죠? 이렇게 fn이 올라가죠. 그래서 fn보다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메가는 반대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메타 표기법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것은 우리가 수행 시간의 비고 표기와 오메가 표기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 즉 동일한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는 b고 n 제곱과 동시에 이 오메가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사한 증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상수 시간, 로그 시간, 선형 시간, 그리고 로그 선형 시간, n로그, 그 다음에 2차 선형, 3차 시간, 다항식 시간, 지수 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함 관계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